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네. 자, 앞서도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오늘 이제 두 정상 간단하게 단독 회담을 갖고 또 친교 만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이 친교 만찬 이런 부분도 이제 1차 회담 때는 없었던 그런 일정인데요. 앞서 1차 회담 그리고 이번 2차 회담 좀 달라진 점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1차 정상회담이 하루짜리 회담이었다면 네. 2차 정상회담은 1박 2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하루짜리 회담에서는 저녁까지 같이 먹기가 좀 그런데 그 1박 2일에서는 첫째 날 저녁부터 일정이 시작되니까 없었던 만찬 같은 것들도 생겼던 것 같고요. 네네. 또 이 1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2차 정상회담은 베트남에서 지금 열릴 예정인데 둘 다 동남아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싱가포르와 베트남 모두 북한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예. 그래서 충분히 회담을 개최할 만한 장소가 됐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도 일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지난 1차 회담, 또 이번 2차 회담 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싱가포르보다는 이제 하노이에서 여러 날을 이제 묵게 되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나는 이 접촉 횟수가 더 이제 많아졌고 그만큼 그 합의하는 그 내용들이 더 알찬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네. 처음 만났을 땐 바로 이제 만찬하면서 회담하기보다는 한 20분 정도의 친교 회담을 가진다는 것이 이번에 좀 특징인데 네. 우선 지난번에 이미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면서 과거에 지난번에 그 안부도 물어보고 또 그동안에 한 260여일이 지났는데 그 네. 이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미 관계에 관해서 약간의 그 소외라든가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느낀 생각들을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만찬이라는 것은 밥을 먹을 때는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처음 만나자마자 악수하고 뭐 오랜만에 만나서 뭐 그런 얘기하기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네. 두 양 대통령 그 국가 원수가 먼저 친교 회담을 하는 그 자체가 좀 네. 특징적이라 볼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평양을 오랫동안 이제 비웁니다. 뭐 3월 2일까지 이제 베트남에서 뭐 정상회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그 남아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다시 또 중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또 전 세계 또 무역 협정,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이라든가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할 텐데 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 바쁜 와중에서 이런 여러 차례 그 양 정상이 만난다는 그 자체가 1차 회담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정상과 또 함께하는 수행원들의 면면들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1차 회담 때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1차 회담 때와 전반적으로 수행원 면면이 비슷한데 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당 부위원장인 김평애 부위원장과 오수용 부위원장 두 명이 그 1차 회담 때는 없었고 지금은 이렇게 동행을 했다라는 데서 좀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평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간부부 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전반적인 간부 정책 전반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네. 뒤에 있는 베트남 공식 일정이 또 공식 방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베트남과의 간부들 측면에서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북한이 작년 4월에 이제 전략 노선을 바꾸면서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내건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이제 간부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과 함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 같은 것들도 간부들 차원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지 그런 것들에 아마 중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오수영 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 부장을 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는 한광상 재정경리 부장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광상을 대신해서 오수영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수영 부위원장이 들어온 이유와 관련해서는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제재 완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텐데 미국이 제재 완화해 주는 것들이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무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베트남 공식 방문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베트남한테 배워야 할 부분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측 수행원들 어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또 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원에 동승하지 않았다가 또 따로 도착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미국 측 수행원들의 명단 보시면서 어떤 점 좀 눈에 띄셨습니까? 예, 뭐 1차 정상회담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탑승객 명단에 없었을 뿐이지 사실 네. 이제 수행원 명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가서 여러 가지 베트남과 사전 그 조율을 많이 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하고 또 이제 논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볼튼 보좌관은 먼저 가서 하노이에 먼저 갔다고 생각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뭐 비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또 그동안 오랫동안 그 북한 측과 실무 협상 비핵화에 관련 실무 협상을 추진했던 인물들 이제 눈에 띕니다. 네. 이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단독 회담과 또 확대담들도 있을 텐데 그 같은 배석자는 어떤 사람들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확실히 들어가고 또 네. 그 비서실장 대행으로 있는 그분도 들어갈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 볼튼 보좌관도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 굉장히 그동안 대북 강경론적인 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회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그런 뭐 예상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볼튼 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대북 제재라든가 비핵화 네. 관련 협상에서 오히려 북한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많은 좀 이제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또 전 세계에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볼튼 보좌관이 회담 네. 수행원에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외에도 확대 회담에서는 비건 특별 대표가 오랫동안 그 비핵화 협상에 주력해왔으니까 네. 그분도 당연히 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도 내일 확대 회담 같이 참석하는 사람, 북한 측, 미국 측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미국 측은 앞서서 이수석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한 가지 더, 한 명 정도 더 추가한다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정도가 이제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석하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도 이제 이게 양자 정상회담이고 확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외교적인 관례나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대미 협상을 이끌어왔던 김영철 부위원장,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이수용 부위원장, 네. 이 북한의 외교 쪽을 담당하는 두 사람하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김여정 제1부부장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한광상 오수영 당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평애 당 부위원장도 일정하게 갖고 있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도출될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가장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상응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 어느 수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작년에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것들을 폐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발 더 진전된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문구가 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영변 핵 폐기와 함께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게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장 폐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가 담길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상으로는 뭐 미국 쪽에서는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 혹은 뭐 영변 이외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가 가능할지는 네. 미국이 어떠한 상응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뭐 일정하게 받아들일 것도 있고 예. 아니면 또 다음 협상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이 내놓을 조치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제재 완화 혹은 유예 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그런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상응 조치,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합의를 잘 이뤄낼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이 핵심 내용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완전한 비핵화라면 그 영변의 그 플루토늄 핵 시설, 뭐 방사화학 실험실이라든가 제철 시설, 오메가2 원자로 또 기타 각종 그 인력이라든가 기술을 포함하고 또 북한 전역에 있는 각종 그 어떤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하고 ICBM 발사장이라든가 이런 걸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신고를 한다든가 리스트를 제출하고 뭐 검증을 받는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자신의 모든 그 중요한 무기들을 아주 극비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무기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보다는 현재로서는 평양 공동선에서 나왔던 그 영변에 있던 시설, 오메가2 원자로라든가 제철의 시설이라든가 냉각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각종 그 시설들을 일단은 동결하고 폐기도 영변의 시설을 완전히 모든 걸 폐기하다기보다는 한 일부분을 이제 폐기하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고 신고하고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주장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일단은 제재 유예라든가 아마 제재 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다섯 개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하면 나중에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유예한다든가 면제하는 것은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란 핵 문제에서 이제 적용했던 것인데 유예라 한다든가 면제한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핵 활동을 하게 된다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핵 활동을 하면 다시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대북 제재 유예 혹은 일부 조항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마 이란 핵 합의에 적용했던 요 조항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요 조항을 적용해서 언제든지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합의하고 비핵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핵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심이라든가 또 그런 정황이 포착되면 다시 제재를 하는 그런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아마 이런 어떤 정책, 이런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서 이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이제 어떤 형태든 환영한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연설을 통해서 그 남북미 3자가 같이 그 DMZ 지역에 있는 국군 유해 발굴 같은 것들,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6.12 북미 공동성명에는 아마도 이 유해 발굴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정하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어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밝혔던 그 북미 간의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번에 이 하노이 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의 내용을 일정하게 암시하는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북미 간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통틀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라고 했었고 우리도 작년에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거는 남북 간의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그것에 준하는 성격. 내용적으로는 이제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덧붙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 간 사이에는 이미 실질적으로는 돼 있고 선언만 하지 않은 거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도 군사적인 적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정치적인 차원의 의미로서
북미 간의 종전선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크게 보면 1차 정상회담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그다음에 유해 발굴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럼 각각에서 좀 세부적인 의제들이 나와서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그 평화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입구를 좀 열어두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전선언하면 사실 뭐 양자 종전선언도 있지만 3자, 4자, 중국, 우리나라까지 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끝내는 문제와 관련된 네. 것인데 이제 6.25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에 대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일정하게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뭐 국제법적으로 당사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정치적인 선언이 됐든 조약이 됐든 협정이 됐든 맺고 나서 그걸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양자 다자 여러 가지 뭐 법리적이나 이론적이나 개념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사실 전쟁을 끝내는 뭐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례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전쟁이 끝날 때는 보통 승자와 패자가 있어서 강화조약 같은 걸 맺죠.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니네는 전쟁에서 졌다, 우리는 이겼다 이런 식으로 강화조약을 많이 맺는데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전쟁이고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맺어진 게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전쟁을 잠시 멈추는 협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전쟁을 끝내는 방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 혹은 평화조약, 평화체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과 이쪽 평화와 관련된 문을 여는 역할 그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좀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관광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관광객들은 북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제 금강산 관광엔 대북 제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하노이 선언에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유예 조항 혹은 예외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면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경우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보다는 좀 쉬운 그런 재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많은 현금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벌크캐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이 현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NLL이라든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유엔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대북 제재 예외 조항으로 처리하면 육로든 배를 타고 이제 금강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 어떤 규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북 제재 예외 조항으로 금강산 관광이 들어가게 된다면 하노이 선언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후속 회담에서 또 이제 남북 간의 회담에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올해 안에 올 상반기 안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성공단 재개는 약간은 좀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단을 현재 다시 가동해야 되고 또 북한으로 시설이라든가 물자가 들어가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국제 사회와 또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역시 대북 제재 예외 면제 사항에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오늘 밤이면 이제 북미 정상이 드디어 이제 260일 만에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1차 회담 때와는 분위기도 다르지만 그 회담에 임하는 두 정상의 심경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각자 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야 좀 어느 정도 환영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성과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수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합의하던 나 잘했다라고 선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아마 우리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대단한 합의를 하고 왔구나 이렇게 믿을 텐데 네. 문제는 미국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 여론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코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외교적인 협상 스타일이나 아니면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 주류 쪽에서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합의들이나 아니면 수준에 모자라는 그쪽에서 생각할 때 수준이 좀 낮은 그런 합의들을 들고 가서 아마도 성과라고 내세우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여론의 반발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2020년 재선을 위해서는 뭐 후속 회담도 이미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회담의 주요 일정 또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